인사합시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과정은 이제 단원별 기출문제 풀이 과정입니다. 단원별 기출문제 풀이는 우리 확실한 60점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그리고 가장 빠른 효율적인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제 강의를 들으시려면, 제 기출 강의를 들으시려면 이종호가 적혀 있는 여기 이종호 해커스 공인중개사 연구소 공편저가 적혀 있는 교재를 구입하셔야지 제 목차에 맞게 수업을 들으실 수 있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출문제 풀이를 할 건데, 기출문제를 풀려면 우리가 이론을 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일단 기출문제집이 필요하고, 이론과 기출을 할 건데, 기출은 당연히 이제 단원별 기출문제집이 필요합니다. 단원별 기출문제집이 필요하고, 이론 부분이 이제 좀 문제가 되는데, 아직까지 이제 우리가 이론을 우리가 기본 이론도 들으셨고 핵심 이론도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이론이 확실하게 좀 정립이 안 됐다라는 느낌이 드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풀려면 어느 정도 내용 숙지가 필요한데, 이론 정리가 좀 안 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요거를 이제 시크릿 노트라는 부교재를 가지고 진행을 할 건데, 아직 출간이 죄송하지만 되지 않았습니다. 시크릿 노트라는 교재가 출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크릿 노트가 출간되기 전까지는 제가 그냥 판서를 통해서 이론 정리를 할 거니까 필기는 안 하셔도 됩니다. 시크릿 노트를 나중에 구입을 하시면 시크릿 노트에 모두 있는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좀 이렇게 최대한 빠르게 출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 시크릿 노트는요, 그 부동산학개론 단권화 교재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수업하는 단원별 기출 과정에서도 수업을 시크릿 노트를 가지고 이론 정리를 할 거고요. 우리가 뒤에 가시면 기출을 응용해서 예상 문제풀이, 또 문제풀이 과정이 7, 8월 달에 또 있죠. 이것도 이제 시크릿 노트를 가지고 진행을 할 거고, 저는 계산 문제 그 교재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요 시크릿 노트에 부록으로 해서 계산 문제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계산 문제도 시크릿 노트에 포함되어 있다. 저는 나중에 계산 문제 특강을 세상의 모든 계산 문제라고 해서 세모계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세모계 이렇게 해서 이것도 시크릿 노트에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론 총정리도 시크릿 노트 가지고 할 겁니다. 이론 총정리도. 그리고 우리가 수투감 특강이라고 해서 저만 하는 특강이 있거든요. 수요공급, 투자, 그 다음에 감정평가, 수요공급, 투자, 감정평가, 수투감, 이렇게 수투감 특강도 시크릿 노트를 가지고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과정에서 지금 비단 기출 과정뿐만 아니라 하나, 둘, 셋, 넷, 5개 남은 과정의 대부분을 시크릿 노트를 가지고 진행을 할 거니까, 우리 부동산학개론 저랑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은 단권하기 가장 좋은 교재고요. 출판팀하고 열심히 좀 일정을 앞당겨서 지금 그 계획상으로는 제가 시크릿 노트를 이렇게 빨리 출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하게 푸시를 못했나 봐요. 근데 당연히 이제 올해 제가 그 해커스랑 들어온 지가 1년밖에 안 돼서 그래서 당연히 이제 원고가 넘어가면 이렇게 차례대로 나올 줄 알았는데, 다른 예상 문제 풀이 작업을 먼저 하는 바람에 그건 우리 내부 사정이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수업 듣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게끔 제가 판서를 통해서 이론 정리해 드릴 테니까 나중에 시크릿 노트가 나오면 거기에 다 해당되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그냥 수업만 들으시면 된다 하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이해하셨죠? 예. 그리고 기출 과정부터는요, 어떻게 수업을 진행할 거냐면, 이제, 만약에 앞에서 어떤 특정 파트가 진행이 되면요, 요게 뒤에 가서 연관이 되는 것들이 있으면 다 잡아오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지문 1번부터 5번까지 해설을 드리면서 유사 지문, 그리고 틀리게 나올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종합적인 해설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기출문제 풀이부터는 정말 실력 있는 강사한테 수업을 들으셔야 됩니다. 물론 다른 분들도 다 실력이 있겠지만, 그래서 여기서 실력 차이가 좀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제 기출 과정을 통해서 최대한 빠르게 60점을 그 이상을 도모해 주신다. 2달 뒤에는 부동산학개론은 하한선으로 60점을 만드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운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일선에서 강의를 하다 보면 이론 수업까지는 이제 우리가 좀 잘 따라오시다가 갑자기 문제풀이에서 혼자 공부해 보겠다고 강의를 안 듣고 혼자 공부해 보겠다고 한번 해보겠어 하고 이렇게 산으로 들로 절로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스터디 카페로, 독서실로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사실은 이론 과정은 여러분들 느낌에 이렇게 아는 것도 별로 없을 것 같고 모르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문제풀이부터는 알고 모르고가 확실히 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인 문제풀이 첫 번째인 기출과정을 혼자 공부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 의견을 제시합니다. 같이 합시다. 같이 갑시다.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왜 같이 하자고 하는지 알게 될 거니까요. 같이 한번 호흡하면서 문제풀이 과정도 저랑 함께 소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래 보고요. 혹시 이제 문제를 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좀 많지는 않은데 씁니다. 예습 한번 해볼래요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습을 하겠다면, 예습을 하지 않겠다면 관계없는데 예습을 하겠다면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를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교재 페이지 8쪽을 한번 펴보실래요? 교재 페이지 8쪽. 예습하실 분들 어떻게 예습하셔야 되는지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교재 페이지 8쪽에 가시니까 부동산학의 체계가 나와요. 그죠? 체계가 몇 문제냐면 여기 1번, 2번, 3번, 4번에서 총 4문제입니다. 4문제. 부동산학의 체계는 몇 개? 4개. 4문제. 그리고 여기 제2장에 가시니까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해서 문제를 쭉 넘기다 보니까 여기가 몇 문제냐면 이제 10번대가 넘어가네. 그죠? 20번, 21번, 21문제네. 그죠? 예, 21문제. 그러면, 아까 첫 번째 파트가 4문제였고, 지금 했던 게 21문제였으니까, 총 25문제다. 그죠? 그러면, 미리 예습을 하실 분들은요, 문제를 풀어보시는 건 좋은데, 제가 하라는 대로 좀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시간을 측정하셔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혹시 시간 측정해서 문제를 푸시는데 1분에 한 문제꼴로 풉니다. 1분에 한 문제, 1분에 1문. 1분에 한 문제꼴로 푸는 겁니다. 근데 얼마든지 하필 분필이 가능해요. 아까 우리 첫 번째 4문제짜리가 있었고 21문제짜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요거 두 개 합쳐서 몇 개? 25문제니까 25분 이렇게 책정을 해서 시간 책정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문제를 푸실 때는 꼭 시간 측정해서 문제 푸신다. 혹시 나는 지금은 처음이라서 시간 측정하면 너무 긴장될 것 같으니까 시간 측정하지는 않겠지만 문제를 한번 풀어볼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요 반대입니다. 하란 대로 하세요. 반대입니다. 문제 시간을 측정하지 않고 문제 푸시는 게 습관화 되어버리면요 자기도 모르게 시험장에서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한 문제 푸는데 이거 뭐더라? 하면서 3분, 4분 고민하는 그런 짓을 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시간을 측정하지 않고 문제 예습하는 연습은 큰 실익이 없어요. 오히려 방해되는 요소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수험 생활에 그러니까 시간을 반드시 측정해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근데 내가 직장인이고 오늘은 도저히 25분은 시간이 안 날 것 같아. 10분밖에 시간이 안 날 것 같아. 그럴 때는 10분 10문제만 딱 끊어서 푸는 것도 괜찮습니다. 나는 오늘 충분히 시간 확보가 가능해. 그럼 뒤에 부동산의 특성 파트를 가지고 와서 문제를 푸는 것도 관계 없으세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문제 푸실 때는 시간 측정해서 문제 푸신다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시간을 측정해서 문제를 풀다 보면 뭐 하는 문제가 생기죠? 못 푼 문제가 생깁니다. 못 푼 문제가. 안타깝게도 못 푼 문제는 뭐 해야 된다? 냅둬야 돼? 찍어야 돼?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25분 만에 25문제를 풀려고 시도는 했으나 20문제밖에 못 풀으면 못 푼 거예요. 시간이. 그러니까 5분이 이제 더 필요하긴 한데 지금 5문제를 못 풀었습니다. 그럼 5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를 찍어야 됩니다. 반드시 찍기를 해야 됩니다. 찍기까지 하셔야 됩니다. 찍기는 왜 해야 되냐면요. 일단 찍기를 통해서 점수 확보되는 게 상당합니다. 우리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국가 자격시험이기 때문에 정답 분포가 고르단 말이에요. 40문제니까 1번부터 5번까지 정답이 고르게 8개씩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8개씩 고른 분포가 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한 번호를 쫙 밀면 10개를 밀었을 때는요 반드시 2개가 더 맞추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실 40개 중에서 24개를 맞춰야 합격을 하는데 시험장에 가셔서 이제 합격자들 중에서요 합격자 기준에서 24개를 확실히 알고 푸는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한 20, 30%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나머지 합격자들 한 70%에서 80%의 합격자들은요 한 20문제에서 22문제까지는 자기가 확실히 아는 문제고 나머지 한 2개나 4개까지는요 찍어서 맞추는 문제들이 있다는 겁니다. 찍는 것도 여러분들 실력에 포함시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찍는 것은 행운이나 요행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확률과 통계, 확통이라고 해서 수학의 한 학문으로 자리 잡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학문이에요. 학문입니다. 찍는 건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을 밀면 반드시 2개가 나온다. 20%가 나온다. 이게 확률이니까 모품 문제는 찍으셔야 됩니다. 이 찍는 감이 왜 좋냐면 일단 첫 번째는 많이 이렇게 찍게 되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불안하죠. 다음 문제 풀 때는 어떻게? 아, 이제 찍으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 좀 이렇게 어렵거나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좀 제껴야 되겠구나. 뒤에 보니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남아져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찍는 걸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찍어봐야 앞으로 덜 찍으려고 최대한 많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요거 하는 대로 좀 한번 해보세요. 시간 내에 못 풀었으면 반드시 찍기까지 한다. 요게 습관화되는 게 너무 좋고요. 세 번째는 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채점을 하셔야 됩니다. 채점. 우리 정답이 바로 밑에 있으니까 내가 맞춘 것과 틀린 것에 대한 구분을 반드시 예습을 하신다면 해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맞춘 것은 수업 시간에 강의 들으시면서 복습용으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틀린 부분, 내가 찍는 거 포함입니다. 내가 이제 혹시 문제를 풀긴 했는데 틀린 부분은요. 이걸 갖다가 좀 집중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주 많이 듣는 말이 있죠. 선택과 집중. 우리는 어떤 것들을 선택하셔야 되냐면요. 틀린 것을 선택하셔야 되고요. 틀린 것에 대한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예습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강의를 합니다만은 우리 수험생들의 능력치가 다 다르겠죠. 어떤 수험생들은 뭐 점수가 잘 나오는 수험생들도 있을 거고, 어떤 수험생들은 점수가 안 나오는 수험생들도 있을 거고, 어떤 수험생들은 특정 문제를 쉽게 맞추는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떤 수험생들은 그 특정 문제를 틀리는 경우도 많을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는 아니고, 제가 우리 개인차가 있는 강의를 평균 내서 사실은 에버리지로 강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 수험생들이 받아들이기에는요, 저건 내가 틀린 거야 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받아들이는 거랑 맞춘 거를 또 제가 강의할 때 받아들이는 건 다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내가 뭐를 알고 뭐를 모르는지를 인지하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메타인지라고 하는데 메타인지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메타인지가 되셔야지 수업이 상당히 효율적이다. 그래서 예습을 안 하실 분들은 전혀 관계가 없고요. 1차는 예습을 하긴 했으면 좋겠는데 예습을 하신다. 미리 문제를 풀어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강의 계획표가 첨부 자료로 나갔으니까요. 우리 이번 주차, 다음 주차, 그 다음 주차 강의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물론 약간의 변동성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강의 주차가 나와 있으니까 주차별로 미리 문제를 풀고 싶으신 분들은 얼마든지 하필 분필이 가능하니까 1분에 한 문제꼴로 시간 측정해서 문제 푸시고 못 푼 문제는 찍으시고 그리고 시간이 종료되었을 때는 채점해서 맞는 것과 틀린 것까지 구분해서 오시고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대신에 틀린 것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복습하지 마시고 강의를 통해서 복습을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강의를 듣고도 이해 안 되는 것들만 모아서 이제는 복습을 해주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그동안 이론 수업할 때 복습이라는 것은 제가 3시간 강의를 했으면 3시간 여러분들이 뭐 따라 복습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2시간 강의했으면 2시간 복습을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문제풀이부터는 복습도 효율적으로 선택과 집중이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맞춘 거 충분히 수업 시간에 이해됐던 것들은 좀 편안하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틀린 것들 아니면 틀린 것을 수업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명확하게 정립이 안 된 것들 이런 것들 위주로 해서 모아서 복습하시면 복습 시간을 상당히 효율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 수업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효율적이고 점수 향상에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시기니까요. 우리 5월, 6월 단원별 기출문제 풀이 통해서 점수 향상을 반드시 도모해 주셔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죠? 네, 그렇게 정리를 좀 하시고요. 자, 그러면 저랑 문제 풀기 전에 일단 8쪽부터 문제를 풀 거거든요. 8쪽부터 문제를 풀 건데 문제 풀기 전에 8쪽부터 문제를 풀 건데 문제 풀기 전에 8쪽을 일단 펴놓으실까요? 8쪽 8쪽 왜 이래 안 되네. 1번 문제부터 펴놓으시고 제가 간단하게 이론 정리를 좀 하고 수업을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여러분들한테 부동산학이 어떤 학문입니까? 라고 물어요. 부동산학은 종합과학입니다. 안 쓰셔도 됩니다. 시크릿 노트가 너무 다 있습니다. 종합과학이고 부동산학은 응용과학입니다. 부동산학은 사회과학이에요. 부동산학은 구체적 경험과학의 성격이 있고요. 부동산학은 규범과학의 성격도 있습니다. 규범과학이라 그래요. 그러면 시험에서 나와서는 안 되는 말이 부동산학은 단순과학이다 그러면 안 됩니다. 종합과학입니다. 기초과학이나 순수과학은 아닙니다. 응용과학입니다. 자연과학이 아닙니다. 사회과학입니다.
추상적인 뜬구름 잡는 학문이 아니에요. 구체적 경험과학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학은 이거는 한 번만 듣고 앞으로 시험 갈 때까지 안 보셔도 됩니다. 부동산학은 특정 하나의 학문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학문들을 짬뽕시킨 종합과학이고요. 순수과학이나 기초과학이 아니라 부동산 실정에 맞게 다소 변화를 준 응용과학이고요. 자연적 움직임을 다루는 자연과학이 아니라 인간과 부동산의 관계를 다루는 사회과학이고요. 부동산학은 실사구시 학문이라 그러거든요. 인간 생활에 써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회과학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 규제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규범 짓는 성격이 좀 강합니다. 규범과학의 성격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이 있습니다. 연구 대상은 크게 부동산 현상이라는 것과 이 부동산이라는 뜻이에요. 부동산 현상과 부동산 활동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아니고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에는 부동산 현상과 부동산 활동이 있다 정도만 기억하셔도 괜찮습니다. 계속 갑니다. 이번에는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다른 접근 방법은 집어치우고 두 가지 접근 방법만 기억하시면 돼요. 종합식 접근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의사결정 접근이라는 게 있습니다. 종합식 접근은 법경기로 접근하는 겁니다. 이 법경기를 뭐라 부르냐면 복합 개념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법경기를 짬뽕시켜서. 그래서 복합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종합식 접근이고요. 이 종합식 접근은 우리나라 부동산학을 단기간에 정착시키는데 크게 기여한 접근 방법을 종합식 접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사결정 접근은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이윤을 극대화하는 존재입니다. 합리적인 사람이 자기 이윤을 극대화하니까 인간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사적 주체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맡겨놔도 되지 않겠어? 하는 게 의사결정 접근입니다. 다 기억하지 마시고 법경기 복합 개념으로 접근하며 우리나라 부동산학을 단기간에 정착시키는데 크게 기여한 접근은 종합식 접근 하시면 되고요.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고 자기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존재다. 합리적인 자유 의사결정을 해도 괜찮아? 하는 것이 의사결정 접근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죠? 정리를 하시고 이번에는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이 있습니다.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은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요.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에는 능, 안, 경, 공 이렇게 몇 개? 4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능률성의 원칙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건 다 집어치우고 능률성의 원칙. 근데 우리는 두 가지를 능률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소유도 능률적으로 해야 되고요. 거래도 능률적으로 해야 되는데 소유를 능률적으로 할 때는 최유효 이용이 지켜져야 된다. 그러고요. 거래를 능률적으로 할 때는 거래 질서가 확립이 돼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소유할 때 최유효 이용해야 되고 거래할 때 거래 질서가 확립이 돼야 되는 것은 일 처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문제집에 9쪽을 한번 펴보세요. 문제집 9쪽.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방법이 없다, 진짜. 방법이 없습니다. 문제집 9쪽에 해설해 보시니까 부동산업의 분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업의 분류. 한번 보겠습니다. 부동산업의 분류. 9쪽에 있습니다. 해설에. 부동산업은 어떤 업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이게 한국 표준 산업 분류 표고에 따른 건데요. 부동산업에는 크게 종류가 두 가지가 있고요. 작게는 4가지가 있고요. 더 작게는 12개가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2개, 4개, 12개를 지금 외웁니다. 지금 당장 외우시는 거예요. 이거 뭐 나중에 수업 끝나고 외워야지. 나중에 핸드폰으로 찍어놓고 외워야지. 그러지 말고 지금 당장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업은 크게 임대 및 공급업이 있고요. 관련 서비스업이 있습니다. 임대 및 공급업인데 제가 밑은 생략할게요. 그럼 부동산업은 4글자 임대 공급업과 5글자 관련 서비스업이 있습니다. 부동산업은 임대 공급업과 관련 서비스업이 있고요. 38선 좀 그어놓을게요. 그래서 부동산업은 크게 2개. 임대 및 공급업과 관련 서비스업, 임대 공급과 관련 서비스업이 있습니다. 임대 공급업은 임개공 하시면 됩니다. 민개공 아니고 임개공 하시면 됩니다. 임대업하고요. 개발 공급업이 있어요. 임대업하고 개발 공급업이 있습니다. 관련 서비스업은요. 관리업하고 중자금이 있습니다. 관리업하고 중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업은 임대공급업과 관련 서비스업이 있으며 임대공급업은 임개공, 관련 서비스업은 관중자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한 번 더. 부동산업은 임대공급업과 관련 서비스업이 있으며 임대공급업은
개공, 임대하고 개발 공급업, 관련 서비스업은 관, 중자감 이렇게 있습니다. 이때 임대업이 3개 있어요. 주거용 부동산의 임대업, 비주거용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이렇게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흔히 주거용이라고 하면 어떤 거 얘기하는 거냐면 주거용은 아파트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파트. 그다음에 비주거용 같은 경우는 어떤 거 얘기하냐면 사무용 부동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무용. 그리고 기타 부동산은요. 사업 시설 같은 거 얘기하는 겁니다. 시설 기억하세요. 시설. 그래서 아파트는 주거용, 사무용은 비주거용, 사업 시설은 기타. 그래서 임대업은 다 됩니다. 주거, 비주거, 기타. 개발 공급업도 다 돼요. 주거, 비주거, 기타. 그래서 아까 아파트, 사무용, 사업 시설 다 됩니다. 근데 관리업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관리업은 주거, 비주거까지밖에 없어요. 뭐까지밖에 없다고요? 주거, 비주거. 그래서 아까 소개해드렸던 기타. 기타가 누구라 그랬죠? 사업시설이라 그랬죠. 사업시설을 관리하는 건 부동산업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기타 이게 핵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기타 물어볼게요. 기타 임대하는 거 부동산업 맞아요? 그러면 맞아요. 기타 개발 공급하는 거 부동산업 맞아요? 맞아요. 근데 기타 관리, 사업시설 관리는 부동산업이 아니다라고 기억하시는 겁니다. 기타는 임대도 괜찮고 개발 공급에도 괜찮은데 뭐 하는 건 안 돼요? 관리하는 건 안 돼요. 부동산업이 아니에요. 그리고 네 글자가 중자감입니다. 네 글자가 4번 나오는데 중개대리 합니다. 중개대리. 중개 및 대리입니다. 투자자문 합니다. 투자자문. 감정평가 합니다. 감정평가. 그리고 분양대행업입니다. 특히 마지막에 있는 분양대행업이 2024년 7월 1일 날 새롭게 신설된 거라서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는 봐야 됩니다. 분양대행업이 새롭게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요 판사 내용,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요거 한 번 더 빈 종이에다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부동산업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부동산업은 임대 및 공급업과 관련 서비스업이 있다.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임대 및 공급업과 관련 서비스업이 있다. 일단 383 하나 꺼놓고 임대 공급업에는 뭐가 있어요? 그러면 임개공이 있어요. 임개공. 민개공 아니고 임개공. 관련 서비스업에는 관중자감이 있어요. 관중자감. 그럼 이제 우리 몇 개짜리 가야 되냐면 12개짜리 가야 돼. 임대배는 뭐가 있어요? 그러면 주거용 임대, 비주거용 임대, 기타 임대 3개 있어요. 개발 공급업도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개발 공급업이 있습니다. 관리업은 주거하고 비주거까지밖에 없어요. 기타 관리가 없습니다. 중자감은 4개가 있는데 요거를 갖다가 반드시 연습해 봐야 됩니다. 4글자씩입니다. 중개 및 대리인데 줄여서 중개 대리. 그리고 투자업은 없습니다. 투자자문. 그리고 감정평가. 4글자씩입니다. 전부 다 4글자. 그리고 이번에 새로 생긴 분양대행업. 이렇게 다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건설업 있을 것 같은데 건설업 없어요. 금융업 있을 것 같은데 금융업 없습니다. 투잡이 있을 것 같은데 투잡이 없다고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빈종에다 쓸 수 있어야 됩니다. 한 번만 더 합니다. 앞으로 안 해. 부동산업은 임대공급업과 관련 서비스업 2개가 있습니다. 4개로 분류해 볼게요. 임대공급업은 또다시 임개공해서 임대업과 개발공급업이 있고요. 관련 서비스업은 관중자감에서 관리업과 중개, 자문, 감정평가업이 있습니다. 임대 몇 개? 3개, 주거, 비주거, 기타 하시면 돼요. 개공 몇 개? 3개, 주거, 비주거, 기타 하시면 돼요. 관리 몇 개? 2개야. 관리는 2개입니다. 주거, 비주거 하시면 돼요. 중자감은요, 4글자를 4번 해주셔야 됩니다. 중대, 중개대리. 투자자문. 감평, 감정평가. 분대, 분양대행업입니다. 중개대리, 투자자문, 감정평가, 분양대행업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까지가 부동산업의 분류고 한 번 나올 때가 됐어요. 부동산업은요. 한 번 나올 때가 돼서 제가 앞쪽에 전진 배치를 한번 해봤습니다. 문제는 4개를 먼저 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준비하시고 출발합니다. 문제풀이. 1번 문제부터 한번 가볼게요. 1번 문제. 1번 문제는 많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봅시다. 부동산학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는데 부동산학을 순수과학과 응용과학으로 구분할 때 부동산학은 응용과학에 속한다. 예, 맞습니다. 부동산학은 응용과학이지 절대로 순수과학이 아닙니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부동산학은 종합과학이고요. 응용과학이고요. 사회과학이고요. 구체적 경험과학이고요. 규범과학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동산학은 종합, 응용, 사회, 구체,
경험, 규범과학이기 때문에 절대로 순수과학 아니고 응용과학입니다. 그리고 4번을 먼저 보겠습니다. 4번에 부동산학은 다양한 학문과 연결이 있다는 점에서 종합과학입니다. 종합과학. 그래서 부동산학을 합쳐서 종합응용과학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종합응용사회과학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얘는 실사구시 학문이라서 구체적 경험과학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규범과학의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2번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 요거는 그냥 한번 읽고 넘어가셔도 돼요. 부동산 현상하고요. 부동산 활동 이렇게 두 개 있다. 한번 읽어봤던 경우 있으면 됩니다.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 중에서 법경기로 접근하는 거. 이렇게 법, 경, 기. 요거 갖다 우리는 한마디로 복합 개념으로 접근한다 그래요. 복합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을 우리는 종합식 접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접근이요? 종합식 접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답은 5번인데요.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에서 안전성의 원칙은 소유할 때 최유효 이용을 지도 원리로 삼고 있다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이 4개 있습니다. 뭐 있다 그랬어요? 능한 경공, 능률성, 안전성, 경제성, 공정성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니 해도 능률성. 그래서 능률성의 원칙에 파생될 때 소유할 때 최유효 이용이 지켜져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소유할 때 최유효 이용이 지켜져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답은 틀린 것을 찾으라고 했기 때문에 5번입니다. 부동산학 일반 원칙은 능한 경공이 있는데 소유할 때 최유효 이용, 거래할 때 거래 질서가 확립이 되어야 되는 것은 일처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다?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처음 듣는 분들은 그냥 들으시고요. 혹시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소유할 때 뭐가 지켜져야 된다 그랬냐면 이렇게 최유효 이용이 지켜져야 된다라는 표현이 나왔죠. 혹시 문제 풀다가 이렇게 최유효 이용이 뜨면요. 토지의 특성, 일단 부증성 때문에 최유효 이용을 해야 됩니다. 토지를 이용할 때 최고 최선으로 이용하자 하는 것을 최유효 이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토지는 희소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최유효 이용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부증성. 두 번째는 토지는 용도의 다양성이 있습니다. 다양한 용도로 제공이 가능합니다. 용도의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용도 중에서 이 토지에 가장 적합한 놈 한 놈을 뽑아와야 돼요. 이걸 최유효 이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시험에서 토지를 이용할 때 최유효 이용을 해야 되는데 토지의 특성 중 무슨 성 때문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부증성과 용도의 다양성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저 뒤에 가시면 감정평가론을 공부하시게 되는데 지역 분석이라는 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개별 분석이라는 걸 한다 이렇게 배우십니다. 지역 분석은 가격은 못 구하고 가격의 수준만 구하고 개별 분석을 해야지 구체적 가격을 구할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역 분석에서는 어떤 이용을 판정하고 개별 분석에서는 어떤 이용을 판정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지역 분석은 표준적 이용이라는 걸 판정해요. 무슨 이용이요? 표준적 이용. 개별 분석에서 최유효 이용을 판정합니다. 그래서 개별 분석이 최유효 이용의 판정 내용이다. 그래서 지역 분석에서 최유효 이용 판정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개별 분석에서 최유효 이용을 판정하고요. 지역 분석은 표준적 이용을 판정합니다. 세 번째, 감정평가 실무에서는요. 요 최유효 이용을 전제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할 때는 최유효 이용을 전제로 평가하고 최유효 이용에 미달될 때는 감가를 때려서 부동산의 가격을 적정화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감칙이라고 하면 나중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을 줄여서 감칙이라고 합니다. 감칙 몇 조에 최유효 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감칙 규정에는요. 최유효 이용의 원칙의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는데? 시험 나온 적이 있어서 그래요. 감칙 규정이 없어요. 감정평가는 최유효용을 전제로 평가하긴 하는데 감칙 규정에는 없어요. 실무적으로는 최유효용을 전제로 평가합니다만 감칙 규정에는 최유효용이 없다. 기억해 주시는 겁니다. 정리하면 자, 소유할 때 최유효 이용이 지켜져야 되고 거래할 때 거래 질서가 확립이 돼야 되는 것은 일처리를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지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하나 기억하시고 최유효 이용이 시험에 뜨면 토지의 특성 뭐 때문입니까? 그러면 부증성과 용도의 다양성 때문.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중에서는 어떤 분석에서 최유효용을 판정합니까? 개별 분석입니다. 감정평가할 때는 뭘 전제로 평가하죠? 최유효용을 전제로 평가합니다만 감칙 규정에는 최유효 이용이 없다 하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죠?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 2번 문제로 갑니다. 2번 문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물론 다 배웠습니다만은 한 번 더 해봅시다. 부동산업에는 무슨 업이 있습니까? 그러면 임대공급업이 있어요. 임대공급업. 이건 어쩔 수가 없어. 그리고 관련 서비스업이 있어요.
관련 서비스업. 임대 공급에는 뭐가 있냐면 임계공이 있어요. 임계공이 있고 관련 서비스업에는 관중자금이 있어요. 중자금. 그리고 임대는 이제 주거, 비주거, 기타가 다 있어요. 개공도 주거, 비주거, 기타가 다 있어요. 근데 관리는 주거, 비주거까지밖에 없어요. 기타 관리는 없죠. 그리고 중자금은요, 네 글자가 4번 나옵니다. 이번에는 너무 많이 써서 2글자씩만 쓰겠습니다. 중개대리, 중대, 투자자문, 투자, 감정평가, 감평, 그리고 분양대, 분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특이하게 요거 물은 거예요. 관련 서비스. 그래서 38선을 딱 긋고 밑에 것만 물은 거예요. 밑에 것만. 그래서 좀 빠르게 접근하시는 분들은요. 뭐가 뜨면 안 되냐면 임계공이 뜨면 안 되는 거야. 관련 서비스업이니까. 그러니까 고민할 필요도 없다니까. 임계공이 뜨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여기 보니까 개발공급업 있잖아. 그치? 개발공급업은 관련 서비스업 자체가 아니에요. 얘는 임대공급업에 속한다니까. 얘는 관련 서비스만 물었잖아. 그러니까 문제 좀 빨리 푸시는 분들은 38선 아래쪽을 묻는 거구나. 38선 위쪽에 나오면 임계공이 나오면 다 틀리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여기 문제 해설에서도 38선 한번 그어드렸어요. 그래서 38선 걷자라고 했던 겁니다. 임계공, 관, 중자금 할 때 관련 서비스업을 물었으니까. 그럼 관련 서비스업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투자자문 있어요. 투자자문 있고, 그 다음에 중개대리 있어요. 중개대리. 그리고 관리업은요, 딱 2개가 있습니다. 주거용 부동산 관리와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가 있습니다. 기타 관리는 없다 그랬죠. 그래서 문제 답은 4번이고요. 이 4번이 부동산업이 아닌 건 아닌데 관련 서비스업에 속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관련 서비스업이 아니고 얘는 임대공급업에 속한다 하는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쓰시니까 상당히 쉽죠? 답은 4번이 되는 그런 문제고. 3번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3번 문제. 한국산업 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 관리업. 관리업의 분류책입니다. 한번 더 해볼게요. 자, 부동산업은요, 임대공급업과 관련 서비스업이 있습니다. 임대공급업과 관련 서비스업이 있습니다. 3%는 한번 그어볼까요? 임대공급업에는 이제 임계공이 있고요. 관련 서비스업에는 관중자금이 있습니다. 근데 얘는 이 중에서 더 세분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관련 서비스업 중에서 오직 요 관리업, 관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근데 차이점이 있었죠. 임대하고 개발공급업은요, 주거, 비주거, 기타, 주거, 비주거, 기타가 다 있었는데 관리업은 주거, 비주거까지밖에 없고 기타 관리가 없었잖아요, 그죠? 근데 아까 제가 이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주거는 아파트, 비주거는 사무용, 기타는 사업시설. 그래서 제가 옆에다 관리를 붙이면 어떤 관리는 맞냐면 아파트 관리 맞아요. 사무용 관리는 맞다니까. 근데 사업시설 관리는 안 된다니까. 기타 관리니까. 그래서 주거용이 아파트, 비주거용이 사무용, 기타가 사업시설이다. 근데 관리업에는 기타 관리가 없다. 이게 핵심이거든. 그래서 관리업만 봤을 때 주거용 관리, 그러니까 아파트 관리는 맞대니까 1번, 5번 같은 말. 그리고 비주거용 관리, 사무용 관리도 맞대니까 2번, 3번 같은 말. 근데 사업시설은 뭐로 보아서? 기타로 보아서 기타 관리는 부동산업이 아니라니까 사업시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사업시설, 기타 관리는 부동산업 아니다. 주거용, 아파트 관리, 부동산업 맞아요. 비주거용, 사무용 관리, 부동산업 맞대니까. 근데 기타 관리, 사업시설 관리는 부동산업이 아니다 라고 기억을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기억을 하시고 4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 한국 표준산업 분류에 따른 부동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사실 한 12개짜리를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부동산업은 임대공급업과 관련 서비스업이 있습니다. 임대공급업과 관련 서비스업. 3파트 한번 그어볼까요? 예. 임대공급업에는 임계공이 있고요. 힘들어. 관련 서비스업은 관중자금이 있습니다. 귀찮아. 하지만 티내지 않고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수험생들이 알 때까지. 힘들어. 자, 임대업은요, 주거, 비주거, 기타. 개발공급업은요, 주거, 비주거, 기타. 관리업은 주거, 비주거까지만. 기타 관리 없어요. 중자금은요, 중개대리, 투자자문, 감정평가,
분양대행.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임대는 주거, 비주거, 기타. 개발공급업도 주거, 비주거, 기타. 관리업은 주거, 비주거, 기타 관리업고요. 중개감은 중개대리, 투자자문, 감정평가, 분양대행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봐야 되겠다. 자, 부동산업에 개발공급업 있어요? 개발공급업. 아니, 개발공급업이 있냐고. 주거용. 있지. 투자금융업 없어요. 투자자문업이라고는 있거든요. 투자자문업은 있는데 투자금융은 없어요. 중개대리 있어요. 관리업인데 비주거용 관리 된다니까. 임대업은요. 앞에 임대업은 주거, 비주거, 기타가 떠도 괜찮아요. 개발공급업도 주거, 비주거, 기타가 떠도 괜찮다니까. 다 맞고요. 투자금융업이 아니라 투자자문업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번 시험에 요거 분양대행업이 신설되는 바람에 한번 이슈가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부동산학은 법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개정이나 새롭게 추가된 것은 꼭 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판서만 팔 아프게, 팔 아파. 한 4번, 5번 쓴 것 같은데, 부동산업은 임대공급업과 관련 서비스업이 있으며, 임대공급업은 임개공, 관련 서비스업은 관, 중자감, 12개입니다. 임대업은요, 주거, 비주거, 기타. 개발 및 공급업도 주거, 비주거, 기타. 관리업은 주거, 비주거. 4글자 4번. 중개대리, 투자자문, 감정평가, 분양대행업이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습니까? 정리가 되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로 한번 들어가 볼 건데, 칠판 한번 바라봐 주세요. 요게 이제 나중에 시크릿 노트 나오면, 시크릿 노트 보면서 이론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우리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는 게 있고요. 칠판만 보시면 돼요. 복합 부동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 vs 복합 부동산. 구분 기준은요. 3개 결합됐는지 2개 결합됐는지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법경기 해가지고요. 3개 결합이 되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고요. 토지하고 정착물 하셔도 되고요. 토지하고 건물 하셔도 됩니다. 토지하고 건물이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다루는 것은 복합 부동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길게 하려면 3개 결합돼야 되고요. 말 짧게 하려면 2개 결합돼야 됩니다. 그래서 법경기 3개 결합됐죠. 복합 개념의 부동산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토지 건물 이렇게 2개만 결합이 됐죠. 그러면 복합 부동산 이렇게 짧게 끝내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문제 나갑니다.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의 부동산을 복합 부동산이라고 한다. X 3개 나왔으니까 말 길게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한다. 오케이? 예. 토지와 건물이 일체로 결합된 상태로 다뤄지는 것을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한다. X, 걔는 복합 부동산. 법경기, 복합 개념. 토지 건물 일체, 복합.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때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의 부동산인데, 법률적 측면, 경제적 측면, 기술적 측면 중 법과 경제는 그 형체가 없다. 그래서 무형적 측면이라고 하고요. 기술적 측면 이놈만 유형적 측면이라고 하는데, 학자들에 따라서는 기술적 측면을 물리적 측면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의어입니다. 기술적 측면, 물리적 측면, 유형적 측면이 모두 동의어예요. 기술적, 물리적, 유형적. 왜냐하면 법과 경제는 무형이니까. 법에서는 협의의 부동산이라는 것과 광의 부동산이라는 게 있는데, 협의는 좁은 의미고 광의는 넓은 의미죠. 그러면 협의 부동산은 민법상 부동산으로서 토지 및 그정착물 하시면 돼요. 토지 및 그정착물. 광의 부동산도 토지 및 그정착물은 포함이 되고요. 여기다가 이제 준부동산이 더해지는 겁니다. 준부동산. 그래서 토지 및 그정착물은요, 협광의를 구분하는 기준이 아니에요. 토지 및 그정착물은 협에도 속해 있고 광에도 속해 있거든요. 이것 가지고 구분하셔야 됩니다. 준부동산 갖고. 준부동산 없으면 협의, 있으면 광의가 되는 거예요. 준부동산 없으면 협의, 있으면 광의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 이해하셨죠? 예, 그래서 토지 및 그정착물은 협광의 붙박이로 박아놓고, 준부동산 없으면 협의, 있으면 광의. 협광의를 구분하는 기준은 토지 및 그정착물이 아니라 준부동산이다 하시는 겁니다. 어쨌든 문제 풀다가 협의, 광의가 뜨면 법률적 구분입니다. 경제적 측면은 삼본생소상. 삼본생소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삼본생소상.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입니다. 삼본생소상 무조건 암기가 되셔야 됩니다.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은 경제적 개념이고요. 기술적 개념은 공자, 위환, 공간, 자연, 위치, 환경입니다. 공간, 자연, 위치,
환경입니다. 토지는 대표적인 생산재가 맞거든요. 근데 토지가 소비재가 되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얼마든지 쌉 가능. 관광지, 위락용 토지의 경우에는요, 토지가 소비재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토지는 대표적인 생산재지만 소비재 되는 경우도 있다. 기억하시고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로 시작하는 게 몇 개가 있냐면 3개나 있어요. 자산이 있고요. 자본이 있고요. 자연이 있는데 시험장 가서 이거 고민하고 있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정말 공부 징하게 안 한 거야. 자산, 자본은 법경기 중에서 경제적 개념이고요. 자연은 기술적, 물리적, 유형적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자산, 자본은 경제적이고요. 자연은 기술적, 물리적이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자, 법률적 측면의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의 부동산이 있는데 협광의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라 그랬죠? 준부동산. 자, 준부동산은요, 원래는 부동산이 아니었는데 등기나 등록의 공시 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의 준하에 취급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등기, 등록의 공시 방법을 갖춤으로써 원래는 부동산이 아니었었는데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것들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등의 기계 종류가 있고요. 공장재단, 광업재단 등의 재단 종류가 있고요. 어업권, 임목 등의 기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공장재단, 광업재단입니다. 어업권, 임목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는 준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준부동산은 이 정도만 알면 됐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준부동산이 조금 깊게 출제가 됩니다. 자, 준부동산은 부동산의 준하에 취급된다고 했는데 준하의 뜻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준부동산은 소유권 대상이 되고요. 저당권 설정이 돼요. 저당권. 모든 게 다 됩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무슨 평가요?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든 준부동산이 중개대상물이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는 그건 안 돼요. 자, 지금 제가 중개대상물이 되는 준부동산은요, 딱 2개밖에 없습니다. 임목하고요. 공장재단, 강업재단하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세모를 쳐드릴게요. 그래서 세모. 모든 준부동산은 동그라미, 소유권, 저당권,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지만 모든 준부동산이 중개대상물이 되는 게 아닌 게 중개대상물이 되는 준부동산은요, 재단 2개하고 공장재단, 강업재단하고 임목밖에 없어요. 임목밖에 없습니다. 재단 임목만 중개대상물이 된다. 그래서 모든 준부동산이 중개대상물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한번 연습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해하셨죠? 예. 그리고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준부동산은 등기할 수도 있고요. 등록할 수도 있는데 어떤 게 등기하고 어떤 게 등록하는지를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20톤 이상의 선박.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박이라고 하면요, 기선하고 범선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기선은 뭐냐면 엔진, 기관으로 움직이는 배를 기선이라고 하고요. 돛담배, 돛으로 움직이는 배를 범선이라고 합니다. 근데 무게 규정이 있어요. 20톤 이상. 20톤 이상의 선박은 등기합니다. 그리고 아까 소개드렸던 공장재단이나 광업재단들 있잖아요. 그죠?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등기합니다. 그리고 임목을 등기하는데, 이거는 임목에 관한 법률에 가시면 반드시 수목의 집단이어야 된대요. 한 그루의 소나무는 안 된대요. 수목의 집단. 수목의 집단이면서 등기되었을 때 얘를 임목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한 그루 나무는 안 돼. 수목의 집단이면서 등기되었을 때 임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준부동산 중에서 등기하는 것들은요, 20톤 이상의 선박, 공장재단, 광업재단, 임목 이렇게 4가지는 등기하고요. 등록하는 것은요, 자동차, 건설기계, 그 다음에 항공기. 그리고 하나 따로 기억하셔야 될 게 어업권 등록합니다. 어업권 등록합니다. 그래서 등록하는 거랑 등기하는 것을 구분하셔야 되는데 기계 중에서요,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같은 기계들은 전부 다 등록하는 기계들이고요. 20톤 이상의 선박 요 기계만 등기하는 기계들입니다. 재단들은 전부 다 등기하고요. 수목의 집단 이면서 등기하면 임목이라고 한다 그랬죠? 얘는 등기하고요. 어업권은 등록합니다. 그래서 암기 코드 하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어항들 등록해야 돼. 이렇게 큰 어항 말고 작은 어항. 작은 어항 등록해야 돼. 작은 어항 등록해야 돼.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네가 생각해도 말도 안 돼. 작은 어항이 뭐냐면 자동차, 건설기계, 어업권, 항공기는 등록해야 돼. 작은 어항 등록하시고 나머지는 등기하세요. 큰 어항은 됐고요. 작은 어항은 등록해야 됩니다. 나 걱정이 되긴 합니다. 나중에 또 이렇게 작은 어항 할까봐.
근은 뭔가? 근저당인가? 뭐 그럴까봐. 근 아니고 자건. 작은어항, 자동차, 건설기계, 어업권, 항공기. 작은어항 등록, 나머지 등기. 작은어항 등록, 나머지는 등기. 이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예, 그래서 준부동산 정리를 한번 해봤고, 이번에는 저랑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복합부동산이라고 소개해드린 적이 있죠. 그죠? 복합부동산. 복합부동산은 이 토지가 이렇게 있고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요 두 개를 일체로 처리하는 걸 말해요. 이 두 개를 한꺼번에. 그래서 토지와 건물을 하나에 결합된 상태로 다루는 것을 복합부동산이라고 하거든요. 나중에 배울 겁니다. 토지만 있을 때는 감정평가할 때 공시지가 기준법이라는 걸 써요. 건물만 있을 때는 감정평가할 때 원가법이라는 걸 쓰거든요. 근데 토지와 건물이 함께 있는 복합부동산은 일괄평가한다 그래요. 일괄평가. 일괄평가할 때는 거래사례 비교법이라는 걸 쓰는데 뒤에 가면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학에서 일괄은 총 몇 번 나오냐면 4번 나오거든요. 첫 번째, 토지하고 건물하고를 일괄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나오는 경우가 있고, 집합건물에서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 부분과 대지 사용권을 일괄해서 평가한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산림에서 산지하고 인목을 일괄평가한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때는 전부 다 거래사례 비교법이라는 걸 써요. 그래서 일괄평가는 대부분 거래사례 비교법을 쓰는데, 공장재단이라고 있습니다. 뒤에 가면 배웁니다. 이 공장재단은 원칙적으로 개별 물건들을 합산해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인데 계속적인 수익이 예상되어서 일괄평가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수익환원법 써요. 아직은 한 번도 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 그 다른 일괄평가들은 전부 다 무슨 법을 쓰는데 거래사례 비교법을 쓰는데 공장재단은 일괄이란 말이 떠도 거래사례 비교법이 아니라 수익환원법 쓴다. 따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일괄평가들은 무슨 법인데 거래사례 비교법인데 공장재단은 일괄이 떠도 거래사례 비교법 아니고 수익환원법이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 1번 문제는 틀리는 사람은 없어야 되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스피드예요. 스피드. 제가 물으면 빨리 법경기를 하시는 겁니다. 문제 푸는데 걸리는 시간, 그러니까 한 개당 반응 속도는 1초 드리겠습니다. 1초. 총 7개니까 7초 드리겠습니다. 자본, 경 나와야 됩니다. 안 나오면 안 돼 진짜. 공간, 기. 자연, 기. 위치, 기. 소비재, 경. 생산요소, 경. 자산, 경. 특히 자로 시작하는 거 몇 개? 자로 시작하는 거 3개 있다 그랬지. 자산하고 자본하고는 경제적 개념이지만 요 자연 요거는 기술적 개념이 됩니다.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하시면 물리적 측면하고 기술적 측면하고 동의어가 뭐라 그랬죠? 유형적 측면이라 그랬죠. 유형적 측면. 요거 3개밖에 없으니까 여기 디귿, 미음, 시옷. 디귿, 미음, 시옷이 오른쪽에 3개밖에 없으니까 경제적 개념은 안 봐도 답은 2번이 된다. 이렇게 푸시는 겁니다. 여기서 필요한 건 맞추는 게 필요한 게 아니야. 스피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협의, 광의 이런 게 뜨면 법이고요. 3번 생소상 자산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이 뜨면 경제적 개념, 공자위환, 공간, 자연, 위치, 환경이 뜨면 기술적 개념, 유형적 개념, 물리적 개념, 자산과 자본은 경제지만 자연은 기술적 개념이다.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2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 문제, 부동산의 개념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일단은 여기 복합 개념의 부동산 요놈하고요. 일단은 이렇게 복합 부동산하고 요놈 2개를 비교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하고 복합 부동산 이렇게 법경기 이렇게 3개 결합되는 경우가 있죠. 말 길게 하세요. 말 길게. 복합 개념의 부동산 이렇게. 그리고 요 토지하고 건물 여기 2개만 결합되는 경우가 있죠. 요거 이제 복합부동산 이렇게 하는 겁니다. 2개 결합되는 경우. 그래서 토지 건물 2개 결합되면 말 짧게 복합부동산 이렇게 하는 거고요. 법경기 3개 결합되면 말 길게 합니다. 복합 개념 아직 안 끝났어. 복합 개념 부동산이 됩니다. 이번에는 자, 민법상 부동산 그러기도 합니다. 토지 및 그정청물을 말한다. 맞아요. 자, 지금부터 동의어 시리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협의의 부동산을 좁은 의미의 부동산이라고 해요. 좁은 의미의 부동산을요, 민법상 부동산이라고 해요. 민법 99조 1항에 규정되어 있는 거라서 토지 및 그정청물을 말하고 얘는 법경기 중에서 법률적 개념이거든요. 협의 광의는. 그래서 동의 알려드립니다. 협의의 부동산, 좁은 의미의 부동산, 민법상 부동산, 토지 및 그정청물이 모두 동의어입니다. 민법, 협의, 좁은 의미, 토지 및 그정청물이 모두 동의어예요.
협의의 부동산, 좁은 의미의 부동산, 민법상 부동산, 토지 및 그 정청 모두 동의합니다. 기술적 개념, 이것도 동의 한번 써볼까? 기술적 개념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기술적 개념은 무슨 개념이라고 하셔도 되고 물리적 개념이라고 하셔도 되고 얘를 유형적 측면이라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생산 요소, 자산, 공간 자연인데 공간 자연은 맞아요. 공간 자연은 맞는데 생산 요소하고 자산은 경제적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답이 3번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법경기를 구분할 줄 아느냐. 공간 자연이 났으니까 위치, 환경 정도가 나와야 되고요. 앞에 있는 두 가지 생산 요소, 자산 이런 것들은 기술적 개념이 아니라 경제적 개념입니다. 자, 준부동산은 원래는 부동산이 아니었는데 등기나 등록으로 공시함으로써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애들을 말하는 겁니다. 등기하는 거 4개 있고요. 등록하는 거 4개 있는데 등기하는 것은요. 20톤 이상의 기선, 범선, 선박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재단 2개, 공장재단, 강업재단 얘기하는 거고요. 20개 집단이면서 등기되면 뭐라 그랬죠? 임목가치가 등기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등록하는 거 작은 어항 등록해버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작은 어항이 무슨 어항이야? 자동차, 건설기계, 어업권, 항공기 요거 등록하는 거죠. 준하여 취급된다고 했는데 준하여 취급이란 것은 전부 다 싹 다 소유권, 저당권, 감정평가돼. 근데 중개대상물이 되는 준부동산은 누구랑 누구밖에 없어? 임목하고 재단 2개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준부동산은 소유권 된다. O. 모든 준부동산은 저당권 설정된다. O. 모든 준부동산은 감정평가할 수 있다. O. 모든 준부동산은 중개할 수 있다. 그건 안 돼. 준부동산 중 재단하고 임목만 중개대상물이 되는 겁니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예.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만은 그래도 나머지 내용들도 완벽하게 좀 정리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이번에는 3번 문제.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는데 봐봐 같은 말이라니까 민법상 부동산, 토지 및 그정착물, 협의의 부동산, 좁은 의미의 부동산이 모두 같은 말입니다. 좁은 의미, 협의, 민법, 토지 및 그정착물. 2번은 됐고 3번으로 갑니다. 물리적. 이번 동요가 나왔네. 물리적 측면은 뭐냐면 기술적 측면을 말하는 겁니다. 유형적 측면을 말하는 거라고요. 오케이? 유형. 그래서 생산 요소 자산은 안 되고 또 문제 똑같이 나왔네. 공간 자연이 포함된다. 공간 자연이 나왔으면 위치, 환경 정도가 기술적, 물리적, 유형적 개념이고 생산 요소와 자산은 경제적 개념이 되겠죠. 아까랑 똑같은 지문입니다. 답은 3번이고요. 또 마찬가지. 등기 등록의 공시 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준하에 취급되는 동산은 준부동산으로 간주가 되고요. 등기하는 거 4개, 등록하는 거 4개. 등록은 작은 어항, 그리고 준하에 취급은 저당권, 소유권, 감정평가는 다 되고 중개대상물이 되는 건 재단하고 임목. 공간적 측면의 부동산에는 지하, 지표, 공중, 이걸 3차원 공간이라고 합니다. 3차원 공간이라고 하는데 필기 하나만 해두세요. 이게 물에 관한 권리가 있거든요. 물에 관한 권리. 물에 관한 권리는 지표예요. 지하 아니에요. 물지표 이렇게 암기하세요. 물은 지표예요. 뭔 말인지 몰라도 돼요. 물에 관한 권리는 지하권 관계된다 그러면 틀려요. 물은 지표예요. 넘어가세요. 그리고 공중과 관계되는 게 2개가 있는데 일단 용적률을 산정할 때 지하 공간 산입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용적률은 공중과 관계가 돼요. 지하와 전혀 관계가 없고요. 아직은 안 배웠습니다만 개발권 양도제도로 해서 TDR이라는 게 있거든요. TDR도 공중과만 관계가 돼요. 지하권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은 물지표, 지표고요. 용적률이나 TDR은 오직 공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법 시간에 혹시 구분지상권이라고 배운 적이 있다 없다? 구분지상권 있어요? 예. 구분지상권은 지상권 설정할 때 상하의 범위를 정해서 지상권 설정하는 거거든요. 얘는요 공중 지하 다 나와야 돼요. 공중 지하가 다 나온다. 왜냐하면 상하의 범위를 정하니까 공중과도 지하와도 모두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그 지표와만 관계되는 것은요 그러면 물 하시면 돼요. 물은 지표, 물지표. 공중과만 관계되는 것은요 그러면 용적률이나 TDR. 공중지하 모두와 관계되는 것은요 그러면 구분지상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알아놓으시면 나중에 다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기억을 하시고 4번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 자, 법령에 의해서 등기 나왔네. 자, 등기의 방법으로 공시할 수 있는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제가 일단 4개지밖에 없거든요. 일단 20손 이상의 선박. 여기서 말하는 선박은 기선, 범선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단 2개. 공장재단, 강업재단, 그리고 임목인데 임목은요
반드시 수목의 집단이어야 됩니다. 수목의 집단이면서 등기되면 임목이라고 합니다. 3개밖에 없네. 재단이 2개 있었잖아. 공장재단, 강업재단. 그리고 작은어항. 작은어항은 등기 아니고 등록입니다. 그래서 그 덤프트럭은 건설기계로 봐야 돼요. 건설기계. 이거 등록. 항공기. 이거 등록입니다. 이 2개는 등록입니다. 오케이? 얘는 안 돼요. 작은 어항이니까. 기선. 25톤이니까 20톤 이상이지. 요거 등기. 맞습니다. 맞습니다. 토지에 부착된 한 그루의 소나무. 그러면 안 돼요. 수목이 집단이어야 됩니다. 자, 임목이란 말을 들으려면요. 채 2가지가 동시에 충족돼야 됩니다. 수목에 모이면서 집단이면서 뭐 되었을 때? 등기되었을 때. 수목이 집단이면서 등기되었을 때만 임목이라는 말을 씁니다. 아시겠죠? 얘는 등기할 수 있을 뻔했는데 수목의 집단이었으면 괜찮았는데 한 그루 수목이라서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에 법령에 의해라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법에 정해져 있어요. 임목에 관한 법률에. 그래서 등기의 방법으로 소유권을 공시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20톤 이상의 기선. 답은 1번입니다. 그러니까 25톤이 나온 이유는 20톤 이상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기선은 선박으로 보는 겁니다. 자매품으로 범선도 있으니 많은 내용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답은 1번이고, 작년에 요거 나왔던 문제인데, 저한테 배웠던 분들은 다 맞췄습니다. 다 맞췄으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5번 문제부터는 조금만 쉬셨다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겠죠? 그죠? 예, 기출문제를 전문가와 함께 헤쳐나가야 되는 이유가, 그 문제만 풀고 넘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 주변 상황, 뒤에 나오는 상황, 종합적인 사고를 모두 할 수 있는 그런 기출문제 풀이가 돼야 되니까요. 반드시 저와 함께 기출문제를 풀이해서 우리 6월 말쯤 되면요. 우리 부동산학개론은 최한 점수가 60점이 되게끔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우리 둘째 시간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쉬겠습니다.